노량해전을 끝으로 조선이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기 전의 과정을 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시간을 번 것에 불과했습니다. 명량에서의 전투로 인해 왜군의 전체 진영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전투에 대비해야 했고, 그때에는 적들을 전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승리하고도 함대를 물러야 하는 형국이었죠. 이순신에게는 조선 수군을 재건할 인력도 식량도 땅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못했다. 9월 16일 우수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적선이 수백 척 부서졌다고 해서 반옥선이 바다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었다. 왜군의 전함 수백 척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우수용으로 급습해오는 날에는 조선 수군은 전면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당사도를 시작으로 정착할 곳을 찾아 서남 해역을 정처 없이 항해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어이도에 이르니 연안의 피난민들의 배 수백 척이 서로 뒤엉켜 정박해 있었다. 왜군이 남쪽과 동쪽으로 몰려오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각지의 섬으로 흩어진 것이었다. 피난민들은 부족한 수군의 병력과 식량을 보강할 고마운 존재들이었다. 군관들에게 방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법성포에 이르니 이미 왜군이 당도해 마을을 불태우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백성들의 코와 귀를 베어가거나 포로로 잡아갔다고 한다. 바람이 순한 날을 가려 종사관 김수철과 군관 5을 데리고 전선 한 척을 내어 서해로 올라갔다. 정착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나머지 군관들과 병졸들에게는 항해 목적을 담한 연안 시찰이라고만 일러두었다. 괜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위도와 고군상군도를 거쳐 돌아오는 열흘이 넘는 먼 백길이었다. 선유도를 비롯해 고군상군도의 여러 섬들에도 육지에서 도망친 피난민들로 인산이네였다. 백성들은 바다에서 전선이 나타나자 놀란 개처럼 옆으로 피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느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고 다만 먹이를 찾아 연안에서 연안으로 이동하는 철새의 무리들처럼 보였다. 몸이 불편하여 신음했다. 이순신이 다시 법성포로 돌아올 즈음 적은 순천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왜군이 명량에서 패함과 동시에 한강 이북에서는 명의 육군이 공세로 전환해 왜군의 육군 병력을 내륙 깊숙이 후퇴시킨다. 적들이 후퇴하면서 지나온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적의 말똥에 섞여 나온 곡식 나다를 꼬챙이로 찍어 먹었다. 아이들이 말똥에 몰려들었는데 힘없는 아이들은 뒤로 밀쳐져 울었다. 사직은 종묘 재단 위에 있었고 조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기도 접경인 직산까지 진출했던 가토의 부대는 상주를 지나 울산으로 향했고 고니씨의 부대는 부여에서 순천까지 내려왔다. 명군은 후퇴하는 왜군들을 압박하기만 할 뿐 전투를 피했다. 덕분에 왜군들은 조선의 백성들의 코와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챙기는 여유까지 부리며 백성들의 뿌리까지 뽑아 죽였다. 적의 육군 주력은 그렇게 남아있다. 남아한 적은 경상도 울산에서 시작해 전라도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 800리 연안 포구마다 성을 쌓고 농성에 들어갔다. 명군은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왜군들이 성을 쌓는 것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버렸다. 명량수로에서 무너진 적의 수군은 경상 해안으로 물러가 적의 육군에 가세했다. 적들은 울산과 부산포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그 서쪽 전진 기지는 순천이었다. 순천은 해남 우수영에서 한나절이면 닿을 거리였다. 적이 수륙평진하여 서진한다면 이미 명량의 좁고 험한 물목을 경험한 적의 함대는 명량이 아닌 진도 남쪽을 우회해 한양으로 향할 것이었다. 육군 또한 순천에 집결했으므로 우수영의 육지 쪽 또한 뒤통수가 위태로웠다. 벼랑간 육지와 바다에서 협공을 받기라도 하는 날에는 한양 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그가 물러서야 할 자리는 전라도 서북부 연안이나 충청도 서해안의 어느 섬이나 포구여야 했다. 위도와 고군상군도는 새로운 우수영이 들어앉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 시야에 섬 하나 들어오지 않아 사방이 막힌 곳 없이 넓어 적을 전체로 맞을 수밖에 없고 배를 숨길 자리도 없었다. 이곳은 죽을 자리도 아니었고 싸울 자리도 아니었다. 배를 연안 쪽으로 돌려 여러 포구를 둘러보았다. 섬으로 가려는 피난민들이 포구마다 모여 있었다. 우수영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순신은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는 충청도 서해안에서의 전투 경험이 전무하였으므로 충청 물길에 대해 무지했다. 충청 수군에게 충청 해역에 대한 정보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줄곧 전라도에 배속되어 역시나 충청 물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수영은 칼로 베듯이 쉽게 잘라지지 않았다. 이순신은 우수영을 버린다는 계획을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속으로만 삼켰다. 백성들 사이에 말이 퍼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마을 백성들과
피난민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날 것이었다. 조선 수군이 본거지를 옮긴다면 경상 연안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 전라 연안이나 섬에 흩어진 경상 백성들은 또다시 통곡하며 조선 수군을 따라올 것이 자명했으나 당장에는 그들에게 내어줄 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죽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답답함과 함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수영은 칼로 베듯이 쉽게 잘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명량의 좁은 물목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 전투 때의 명량과 앞으로 적을 맞을 명량은 다른 자리였다. 이제 적이 온다면 명량은 그만의 사지였다. 죽기에 편한 자리였다.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아무런 은총도 없는 죽음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가 죽어야 할 자리는 우수영보다 훨씬 뒤쪽인 서쪽 바다여야 했다. 우수영을 버려야 한다는 조바심에 밤새 뒤채며 겨우 잠들었다가 다가오는 적의 기척에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곤 하였다. 물러설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다시 법성포를 거쳐 어이도를 지나 전라 우수영으로 돌아왔으나 남아있는 것은 폐허뿐이었다. 우수영은 더 이상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그는 우수영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서해에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다. 남해의 서쪽 끝 언저리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경상 해안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었으나 적의 전체를 맞아야 하는 날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의 우수영이 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우수영으로 돌아온 날 밤에 이순신은 모처럼 깊이 잠들었다. 장산도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겉면에 통곡이라는 두 글자가 쓰인 편지를 받았다. 아들 면이 적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쓰여 있었다. 장산도에서 19일을 머물렀다. 닷새 후에 수영을 목포 앞 고화도로 옮기겠다. 망군과 정탐과 봉수는 현 위치에 나무라. 읍집마다 군관 5씩은 임지에 나무라. 선발대는 군량과 무기를 옮기고 현지를 평탄케 하라. 아니 너는 장절 100을 거느리고 우수영에 나무라. 너는 즉각 발빠른 전령을 세워 고화도에 선을 대라. 너는 경상 해안 깊숙이 정탐을 운영하라. 김수철 너는 닷새 후 새벽에 전 함대를 우수영 내양에 집결시켜라. 닷새 후면 금음이다. 그날 바람과 관계없이 발선하겠다. 내일부터 이동 준비를 하도록 너는 모든 읍진에 시달하라. 고화도로 간다. 이상이다. 물러가라. 정유년 10월 금음날 새벽에 전선 12척과 협선 수십여 척이 우수영 내양에 집결했다. 다음번 적을 맞을 자리가 어디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적을 맞을 수 없다. 적이 원하는 자리에서 적을 맞을 수도 없다. 다만 우리는 고화도보다 더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고화도로 가겠다. 거기서 시급히 배를 더 만들고 군사를 더 모으겠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적을 맞아야 한다. 그런데 내양의 바깥쪽에서 어두운 물과 하늘 사이로 수많은 어선과 떼목들이 다가왔다. 무수한 울음들이 뒤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연안의 백성들이 수군이 이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전부터 챙긴 짐을 싸들고 수군을 따라 나서려는 것이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통곡 소리가 가까워졌다. 너희가 백성으로서 어찌 싸우는 수군을 따라 나서느냐. 노인이 반울음으로 대답했다. 나으리 이곳을 버리시면 왜군은 곧 쳐들어올 것입니다. 백성이 수군을 따라가지 않으면 적을 따라가리이까. 내 아들놈 조커놈들도 임진년 싸움에서 다 죽었소이다. 따르게 하라. 떼목으로는 고화도까지 갈 수 없기에 백성들을 전선으로 옮겨 실었다. 저녁 무렵에 함대는 고화도에 도착했다. 나으리 도원소부 군관이 왔습니다. 총사관 김수철이 문 밖에서 고했다. 장지문을 열고 마당을 보니 말에서 내린 군관이 임금이 보낸 유지와 임금의 하사품이 담긴 대나무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다. 이순신은 마당에 내려가 절하고 유지를 받았다. 너는 아직도 어미의 상을 지키느라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더구나. 사사로운 정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나라의 일은 지엄한 것이다. 싸움에 나가 용맹이 없으면 효도가 아닐진데 어찌 채소와 나물만 먹고 능히 해낼 수 있겠느냐. 상례에도 원칙이 있고 방편이 또한 있지 않겠느냐. 그대는 내 뜻을 따라 방편을 쫓으라. 그러므로 이제 술과 고기를 보내니 너는 받으라. 대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쇠고기 5근과 술 2병이 들어있었다. 갓 잡은 듯 고기의 살에서 경련이 일듯이 싱싱했다. 잘려진 단면의 붉은 살의 결들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칼이 베고 지나간 목숨의 안쪽에 저러한 무늬가 살아있었다. 그가 적의 칼에 베어지거나 임금의 칼에 베어질 때 그 베어진 단면도 저러할 것인지를 생각했다. 단면은 떠오르지 않았다. 방 안에 숯불을 피우고 총사관 김수철과 안위를 불렀다. 받아라 어사주다. 안위가 잔을 받았다. 다시 고기를 드시니 장졸들의 복이 오시다. 전하의 고기다. 많이 먹어라. 탑니다. 어서 드십시오. 이순신은 고기 한 점을 집어먹었다.
김수철이 말했다. 나으리의 몸이 수근의 몸입니다. 그렇지 않다. 수근의 몸이 나의 몸이다. 김수철이 따라준 술 한 잔을 마셨다. 독주가 창자를 찌르며 내려갔다. 누런 연기가 방 안에 번졌다. 김수철과 안희의 붉은 얼굴이 연기 저쪽에서 번들거렸다. 김수철과 안희가 돌아간 뒤 장지의 문을 열어 연기를 빼고 자리에 누웠다. 누린내는 밤새도록 방 안에 배어 있었다.